최근에 AI 관련 주가가 떨어지고 이와 함께 빅테크 주가가 한꺼번에 추락을 하면서 AI 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오는 건 진짜 분명할 텐데 문제는 우리가 기대했던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빠른 성장을 기대했던 주가가 일시적으로라도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가장 많은데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AI 버블이 한 번은 붕괴되고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는 나중 문제로 보더라도 일단 기술혁명 단계라는 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혁신의 단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AI 혁명은 환멸의 단계에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갈 게 있는데요. 과연 AI 혁명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거대한 혁신을 몰고 올 것이냐? 저는 대체로 그렇다고 봅니다. AI 혁명이 진짜 언제쯤 우리의 삶을 진짜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진짜 분명하죠. AI 혁명의 시대는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 이건 아마 부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혁신적 기술에는 전부 다 발전 단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 회사나 아니면 연구 기관들이 단계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단계 중에 하나가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하이프 사이클, 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5개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기술들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딱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 5개 단계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첫 번째 단계는 기술의 촉발 단계입니다. AI 혁명 같은 경우에 챗 GPT의 등장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AI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AI 하면 진짜 초등학생까지 다 관심을 갖게 됐죠. 이게 과도한 기대의 정점 단계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주가도 치솟아 오르겠죠.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좀 성급하게 이런 기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기대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환멸 단계가 찾아온다는 게 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렇게 환멸 단계에서 많은 기술이 사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단계를 이겨내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깨달음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깨달음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산성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환멸의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혁신도 있고 그렇지 못한 혁신도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3D 프린터가 이 환멸의 단계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3D 프린터 하면 한 10년 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기술이라고 모두가 기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혁명이 이 환멸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깨달음의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3D 프린터 기술이 완전히 사장될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환멸의 단계가 아주 긴 혁신도 있고요. 환멸의 단계가 아주 짧은 혁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환멸의 단계를 거치더라도 언젠가는 이 3D 프린터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AI 혁명은 지금 과도한 기대 단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다 관심을 갖게 되면 혁명이 진짜 진행되는 속도보다 아무래도 앞서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과열되고 과장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혁명이 이 환멸의 단계를 얼마나 길게 그리고 얼마나 깊게 경험을 하게 될 것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패한 혁신도 환멸의 단계를 거쳤고 그리고 성공한 혁신도 마찬가지로 다 환멸의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그 중에 하나죠. 자,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여러분 노키아나 아니면 애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회사는
IBM입니다. IBM이 언제 스마트폰을 만들었냐? 세상에 1992년이에요. 진짜 오래됐죠?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IBM의 사이먼이라는 스마트폰, 자 지금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지금 볼 때는 이게 투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전화와 팩스, 이메일도 다 됐고요. 주소록도 있었고 메모장도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거 지도 검색도 됐고 주가도 볼 수 있었고요. 뉴스를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펜 보이시죠? 스타일러스 펜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펜으로 입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앞서갔는데 그야말로 지금처럼 앱스토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너무나도 생소했기 때문에 이 사이먼 스마트폰은 거의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IBM이라는 회사가 너무나도 큰 기업이었잖아요. 세계 최대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너무 안 팔리니까 이 IBM이라는 거대한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 보였던 시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땐 진짜 황당한데 피처폰, 그것도 폴더폰, 그 구형 핸드폰한테 밀려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혁명적 기술이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IBM이 사이먼을 포기한 다음에 4년 동안 스마트폰의 암흑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에 노키아 9000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나왔는데요. 야, 이것도 역시 투박해 보이지만 그 당시엔 정말 혁명적이었죠. 왜? 소형 노트북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환멸의 단계를 깼던 첫 신호탄은 바로 이 노키아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4년 동안 스마트폰이 하나도 나오지 않다가 드디어 다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회사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1996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한 노키아는요, 그 뒤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의 신모델을 만들었고요. 자, 이게 바로 2007년에 나온 거니까 정확하게 11년 뒤에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아이폰이 나오기 직전 노키아의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된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만들긴 했는데 아이폰처럼 아이튠즈 같은 이런 생태계와 결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원래 스마트폰 노키아는 무려 4,400만 대를 11년 동안 팔았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을 조성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조성된 시장을 사실상 애플 아이폰한테 빼앗기고 만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2007년에 나왔던 290 모델, 당시에는 워낙 폴더폰이 유행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노키아가 만든 것도 이렇게 접는 방식, 폴더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는 폴더폰처럼 보이지만 이걸 딱 펼치면 완벽한 스마트폰이 되죠. 근데 꼭 자판은 이렇게 복잡하게 쿼티 자판을 꼭 달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물론 이 자판이 없는 스마트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1년 동안 열심히 스마트폰 시장을 조성해 왔는데, 근데 그때 등장한 게 뭐냐? 2007년 게임 체인저 1세대 아이폰이 등장했죠. 자, 이 아이폰의 모습 보세요. 아까 봤던 노키아보다 훨씬 세련되고 그 당시만 해도 와, 이 디자인 봐라,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소비자들한테 줬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튠즈라는 이 놀라운 생태계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왜냐? 이때만 해도 mp3 이 음악 파일을 다운받으려면 불법 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CD 같은 것을 이 mp3로 자기가 귀찮게 이 변환을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튠즈라는 생태계가 생기니까 이걸 합법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니까 이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아주 높게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가트너사의 하이프 사이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과도한 기대 단계를 거쳐서 환멸의 단계를 거치고 이걸 열심히 키운 건 노키아였는데 웬걸 여기 끝단에 등장한 아이폰이 결국 시장을 다 잠식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낸 겁니다. 이 아이폰이 갖고 온 혁명도 진짜 엄청나지만 이거보다 우리 인류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 제가 보기엔 2000년에 불어닥쳤던 닷컴 버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닷컴 버블은 시장 전체가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그만 환멸의 단계를 전 산업계가 한꺼번에 두드려 맞으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세계적으로 핫한 기업, 가장 뜨거웠던 기업은 바로 시스코죠. 시스코는 인터넷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그런 놀라운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볼 때 인터넷 장비는 누구나 만드는 그런 장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당시만 해도 정말 놀라운 기술 격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시스코의 주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1990년에 시스코 상장 당시 시총은 2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 시스코의 시총이 무려 5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 직후 10년 동안 주가가 몇 배 올랐냐? 여러분, 2100배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죠. 지금까지 이런 주가 상승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진짜 놀라운 주가 상승인데 그때 당시에 시스코 주식을 갖고 있었다. 누구나 다 진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시대가 바로 2000년까지 10년 동안 펼쳐졌습니다. 이때도 인터넷 기술을 촉발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인데요. 1990년대 초반 정보화 고속도로를 뚫겠다 이렇게 말한 다음부터 갑자기 인터넷에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업체로 시스코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런데 문제점은 2000년에 그만 환멸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스코의 주가가 8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건데요. 당시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5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80%가 하락했다는 건데 이때 시스코는 이거보다 좀 더 떨어져서 8분의 1 토막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것보다 좀 더 관심을 받았던 시스코의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코의 주가는 얼마냐? 46달러인데요. 이게 2000년 초반에 가장 고점이었던 80달러대 이때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아직도 2000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잖아요. 200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인터넷 시대인데 왜 시스코의 주가는 2000년에 기록했던 그 고점을 아직도 탈환하지 못한 걸까요? 자, 그 이유는 깨달음의 단계를 이끌었던 주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IBM처럼 아예 사업을 철수하거나 노키아처럼 처참하게 망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깨달음의 주역이 이제는 빅테크로 옮겨가면서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 인터넷 시대를 새로 열게 되면서 이제 시스코가 예전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스코의 주가를 보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하이프 사이클 이거와 정말 비슷하게 움직이죠. 이렇게 고점을 딱 찍고 과도한 기대 단계가 끝나면서 환멸의 단계를 겪은 다음에 결국 이렇게 깨달음의 단계를 거쳐서 생산성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모습. 야, 이거 굉장히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46달러 85센트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할 시점에서 시스코의 주가거든요. 이게 가장 고점 80달러대였던 거에 비하면 절반을 좀 넘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 주가가 얼마나 높은 거냐? 상장 당시보다 무려 1200배나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코를 상장하는 날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 1억 원어치를 샀다면 지금 1200억 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시스코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냐 이걸 떠나서 시스코가 여전히 주가가 상장 당시보다는 얼마나 높아졌냐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아주 흥미진진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 단계를 이끌었던 기업과 그리고 나중에 깨달음의 단계를 이끄는 기업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일치하지도 않지만 반대로 꼭 반드시 선주 교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과연 선주 교체를 당할 것이냐 아니냐는 앞으로 젠슨 황 CEO 같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잘할 것이냐, 엔비디아 직원들이 앞으로 얼마나 큰 혁신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닷컴 버블 때를 봐라. 처음에 닷컴 버블은 시스코 같은 이런 하드웨어 업체가 이끌었지만 결국 나중에 이 과실을 따먹은 건 소프트웨어 업체였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는데 그렇게 볼 수 없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닷컴 버블 때 가장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소프트웨어 기업 바로 야후라는 기업이죠. 이 야후라는 기업이 주가가 정말 폭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닷컴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야후의 주가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자꾸만 회사가 쪼그라드니까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 너희들은 자생력이 없는 것 같다. 우리한테 446억 달러에 팔아라. 우리가 너희 회사를 인수하면
훨씬 더 회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야후를 이때 팔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야후에서 야 고작 446억 달러라니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화려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런 푼돈은 못 팔아.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2017년에 버라이즌에 얼마에 팔렸냐? 고작 46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 버라이즌이라는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굉장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버라이즌이 야후를 인수한 다음에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색 시장에서 야후의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혁명은 환멸의 단계를 넘어서는데 얼마나 걸렸냐? 제가 보기엔 적어도 2008년, 2009년까지는 여전히 환멸의 단계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가가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죠? 왜 그러냐? 그 뒤에 나스닥 지수가 워낙 치솟아 오르다 보니까 이때 5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스닥 지수가 2005년 넘어서면서 약간 회복하나 했는데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 번 더 두드려 맞고 다시 급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대가 넘어서면서 그제서야 환멸의 단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죠. 인터넷 혁명이 진짜 시장을 뒤바꾸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혁명의 처음 트리거를 당겼던 것은 1990년대지만 그 혁명이 진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은 2010년대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작된 이 AI 혁명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그리고 주가도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보내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점은요. AI 혁명이 당장은 환멸의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이게 포브스의 2024년 7월달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 제목이 뭐냐? AI는 정말로 6천억 달러 규모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기사가 왜 나왔느냐? 처음 시작은 이 세콰이어라는 회사에서 시작됐거든요. 세콰이어는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콰이어가 최근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자, AI에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이 6천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AI를 통한 수입은 고작 4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몇 퍼센트냐? 투자한 돈의 고작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수되는 돈이 적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를 과연 계속해도 되느냐? 이런 환멸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포브스지는 이 세콰이어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은행, 호텔, 음식점, 제조업 어디서 도대체 AI가 사용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 AI 기반으로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세콰이어가 6천억 달러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리콘밸리를 완전히 뒤흔든 이 세콰이어의 6천억 달러 문제, 이 문제를 제기한 세콰이어사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정말 한참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은 내리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콰이어가 AI 투자를 어디에 비교했냐? 군비 경쟁과 같다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군비 경쟁으로 비교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군비 경쟁은요 사실 전부 다 헛된 투자나 다름이 없잖아요. 전쟁이 안 나면 이 투자는 전부 다 날아가는 투자입니다. 예전에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했을 때가 있는데 이때 군비 경쟁 당장의 전쟁이 아니라 혹시 모를 대비 때문에 이 군비 경쟁을 했죠. 이렇게 소모적 군비 경쟁을 하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미국에는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동시에 겪는 바람에 미국 경제가 1980년대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진짜 괴멸적인 위기를 갖고 왔죠. 그래서 소련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소련 연방의 해체 그리고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당장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소모적인 군비 경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결국 언젠가는 환멸의 단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혁신적인 기술이 이 환멸의 단계 없이 도약을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AI는 이전의 다른 혁명들과 다르다. 이건 정말 환멸의 단계 없이 계속해서 끝없이 펼쳐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정말로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의 사례와 함께 그리고 이론적인 배경까지 살펴봤으니까 지금 AI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AI 관련 투자는 줄지 않았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 알파벳 구글이죠. 여기서 뭐라고 밝혔느냐?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과소 투자의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AI 투자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파벳이 이렇게 발표하니까 AI는 안 죽었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환멸의 단계에 접어들지 않고 버블이 꺼질 리 없다.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근데 AI 관련해서 하나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AI는 이미 과도한 기대 단계의 정점에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AI 관련 투자가 지속하는 정도 아니면 선형으로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짜 로켓 발사하듯이 계속해서 투자가 급증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전의 증가 속도만큼 유지한다. 이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자, 투자 속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늘어났다면 앞으로는 더 빨리 늘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과도한 기대의 정점 단계에서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6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당장 버는 돈이 40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세콰이어가 지적한 대로 지금 당장의 눈앞에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투자를 급속도로 늘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빅테크가 아무리 현금이 많고 돈이 많아도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AI 관련 투자 증가세는 줄거나 아니면 정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가 줄거나 정체된다는 뜻이 아니라 투자의 증가세가 줄거나 아니면 정체되는 것,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AI 관련해서 환멸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AI가 반드시 환멸의 단계를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이 3D 프린터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헤맬 그런 산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환멸의 단계를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분명히 깨달음의 단계가 오긴 올 텐데 문제는 선수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도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소프트웨어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겠다, 이렇게 젠슨 황이 거론을 한 상태죠. 과연 엔비디아가 이런 변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깨달음의 단계를 열려면 일단 시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IBM이 사이먼을 가장 먼저 세계에서 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먼저 철수를 하는 이런 오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IBM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생태계가 미처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의 선발주자의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AI 시대를 여는 기업,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타이밍이죠. 생태계가 어느 정도 조성된 다음에 그때 혁명을 이끌어야 앞으로 더 큰 혁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깨달음의 단계로 갈 때 이 소비자 경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이걸 수용해서 진짜 업무에 활용하는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AI에 돈을 기꺼이 낼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혁명은 얼마든지 이 공학도들이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렇게 빠르게 적응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얼리 아답터들이 활용을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조금만 불편하거나 약간만 어려워도 여기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경험이 얼리 어댑터를 넘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확산될 때까지,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업체들의 문제들도 있는데요. 자, 가치 창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소비자의 접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혁명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여전히 AI 혁명은 아직 멈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AI 혁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인터넷 혁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 혁명이 대체로 한 95년에는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인터넷 혁명은 무려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시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콰 여사의 말대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었지만 결국 이 혁명은 지속적으로 인류의 삶을 바꿔놓으면서 주가도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AI 혁명도 앞으로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투자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환멸의 단계로 접어드는 그 징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환멸의 단계가 몇 년 동안 지속될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앞으로 이 깨달음의 단계를 이끌어갈지는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AI 혁명을 누가 언제 어떻게 이제 이끌어 나갈지를 좀 더 관찰하면서, 그리고 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환멸의 단계로 접어들 때 주가의 변동성이 정말 크거든요. 하루는 정말 미친 듯이 추락을 했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급등을 하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을 앞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럴 때 시장에 휩쓸려서 사고 팔기를 반복할 게 아니라 앞으로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투자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혁명을 이끌 차세대 주자를 찾아내는데 진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